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처럼 뭐 지금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을 바꾼다는 거에서는 많이 놀래겠지만은 그 뒤에 또 빠르게 진도 뺄 거를 예상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 많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또 하나 더 드는 생각은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버리면 일본하고 경합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군들은 좋을 수가 있겠다. 대표적으로는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 공작기계,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쪽에서는 의외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수급 뒤바뀜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물가가 2%라고 얘기를 하지만 2%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긴축을 해제를 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과거에 2% 가야지만 금리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인플레에서 미래 전망이 나빠지면 바로 내렸었거든요. 물론 상황들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대응은 기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목표제 그 자체가 마치 2% 위에 있을 때는 절대로 돈을 못 푸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본인들의 행동이. 네. 근데 이걸 바꾼다라는 거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 야, 너 저 물가 못 잡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못 잡을 것 같아. 자신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호가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이 네. 아주 싫어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거 만약에 물가 목표를 3%로 놔버리면 앞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금리 자체가, 명목 금리 자체가 1%가 올라가는 셈이니 할인율이 어차피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네네.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낮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물가 목표제 3%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자세한 얘기를 했고,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게 잭슨홀 얘기 나오면서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안구모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지금 딴 데서 하고 오는 길인데, 안구모 대표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기 뭐야, 연준을 지금 내가 20년 동안 봤는데 지금처럼 못하는 건 못 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동의합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예, 예. 네, 아니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지금의 중앙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장들이 조금은 학문적 배경이 약하다. 학문적 배경이 왜냐하면은 일본,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 장들께서 네. 경제학 박사학위가 아무도 없으시다라는 아하. 거에 대해서 일단 깊은 그게 있고 잠깐 파월이 지금 변호사 하시고 예. 라가르도 총재도 원래 IMF 총재 하시다가 그분도 경제학자 아니에요? 정치학인가 뭐 그런 거 정치학이시구나. 전공하시고요. 그리고 경제를 불어다가 정치로 그나마 하시는 가까운데 네네. 석사까지만. 석사까지 하셨군요. 네. 그래서 박사가 없다. 네. 박사가 없다라는 게. 예. 근데 하필이면은 이게 조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70년대 말에 그때 당시에 연준 아주 최단명했던 연준 의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1년 반 정도밖에 못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변호사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파월 의장이 취임을 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말들이 있었죠. 그때처럼 혹시나 되는 것 아니냐, 좀 정책들이 조금 실기하거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좀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재선임을 될 때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그 전에 워낙에나 사실 이제 그 전부터 봐야겠죠. 그 전부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칼라에 맞게 좀 공화당 인사로 많이 채웠었어요, 위원들을. 그러고 나중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그 이제 자기 재산 투자 관련해서 스캔들이 크게 있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의원들이 많이 나갔고 그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이제 많이 채워 넣었죠, 지금. 그때 무슨 뭐 주식 샀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좀 네, 많이 네. 좀 문제가 생겼었죠. 네, 네. 아하. 그래서 이 멤버들의 구성의 이 그 변화도 좀 극심했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이 구성 자체가 좀 약하다라는 데 저는 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조금 뭔가 다른 수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변동성을 제가 볼 땐 더 키우는 요인은 뭐냐 하면 예전에만 해도 FOMC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8번 하게 되면 3, 6, 9, 12에서만 인터뷰하고서 끝을 냈는데 지금은 모든 회의에서 다 멘트를 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말잔치가 너무 많이 돼버렸죠. 과잉이 돼버렸죠. 그래서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뭐 그렇게 돼버린 셈이죠. 그리고 모든
회의가 살아있는 회의가 돼버렸어요. 아하. 그게 과거에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는 변동이 굉장히 이제 휙휙 바뀔 수 있음을 스스로 음. 시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뷰가 369 12에만 있으니 사실 나머지 4번의 회의에서는 큰 정책이 안 나올 거야라는 모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자회견도 없는데 거기서 크게 바꾸는 정책을 펴면 뭐 이제 시장이 놀랄 수 있으니까. 시장이 놀랄 수 있으니까는. 근데 지금은 언제라도 살아있고 언제라도 놀랄 준비를 해라가 되어버리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 이렇게까지 오래 기대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 그렇게로 파월 의장 때부터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뭐 당연히 연준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신뢰가 떨어졌고 약간 맨파워가 약하다. 그것도 맨파워가 그렇죠. 약하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 있는 누군가가 그냥 끌고라도 가야 되는데 파월은 보니까 일관적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더라. 이 자체가 연준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라면 사실 결국은 연준을 신뢰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연준의 행동을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시장의 봐요. 반응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사실 채권 시장은 연준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여러 차례 지금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2018년도 말에 마지막으로 당시에 금리를 올릴 때에 과연 19년, 20년에 더 올릴 수 있을까? 근데 파월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했고 향후에 19년에 2회, 20년에 1회 더해서 3회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점도표를 찍었단 말이죠. 연준 위원들이.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 19년에 추가 인상은 없고 하반기에 인하를 3번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먼저 앞서 나갔고 연준을 믿지 따라간 않고 거죠. 연준이 따라갔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좀 연준이 최근에 몇 차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시장의 반응도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좀 제가 이제 연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뭐 변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로 또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긴급 회의가 일어났던 것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네. 18년도 해가지고서 미중 무역 분쟁 맞아. 그래서 좀 안 좋았을 때 19년도에 본인들이 인하를 하면서 사실 코로나 있기 직전에 최고점을 갖고 그때 증시 분위기가 변했었어요. 긍정적으로 맞아, 많이. 맞아. 그런데 2020년 시작할 때 다 좋았었어요. 분위기가. 다 좋게 했고 심지어는 그렇게 증시도 좋고 경제도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또 이제 류허가 막 미국 날아가 가지고서 트럼프하고 해서 1차 합의까지 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 분위기 좋았어요. 심지어 트럼프가 그때는 바이든보다 지지율도 높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연계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대미문의 사태들이 벌어진 점도 이해는 하지만 그냥 이제 긴축이라는 꼭지만 가지고서 보게 되면 그 전임자였던 옐런 의장, 이제 옐런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긴축이 시작이 됐어요. 본인이 이어받을 때에 본인의 전임자였던 버냉키가 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 선언 딱 하고 본인이 잡았을 때는 14년 초부터는 테이퍼링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금리를 이제 그 15년도 1회, 16년도 1회 이런 긴축을 쭉 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뭐 파월보다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꾸준하게 금리를 올렸죠, 충분히. 네, 본인도 어쨌든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만 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옐런 당시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MDD 그러잖아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고점 대비 저점이 1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안전을 받지 내놨어요. 않고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가 봐. 옐런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옐런을 비둘기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네, 예상보다 좀 적게 올린 것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옐런은 정말 세심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텍 쪽이 좀 주가가 좀 너무 오르는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텍 쪽의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것 같다. 근데 뭐 익스펜시브가 아니라 뭐 오버 스트레치드 된 것 같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탁탁탁탁 맞춰갔거든요. 운전을 잘한 거죠. 운전을. 그때의 당시에는 주식하기가 참 편했죠. 왜냐하면 그냥 종목만 보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이 완전히 이제 변한 것이고 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환경에 또
적응을 저희가 또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어이구 알고 그러면서 네.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이제 저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경제에 대한 전망을 감안해 보면 연준은 어쨌든 말은 저렇게 해도 우리한테 주식시장에는, 자산시장에는 적어도 유리한 방향으로 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근본은 이 두 가지에 나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연준은 굉장히 심지가 굳은 존재이냐, 그러니까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아니면은 되게 유연한 존재이냐라고 했을 때에 파월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면 파월은 유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뭐 연준에서 폴 볼커의 빙의해서 얘기까지 해도 언젠가는 좀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또 돈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하냐 하면 파월은 그렇게 유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는 그러니 그걸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실은 이제 이런 게 원래는 의장에 취임하기 전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파월은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임자들은 그게 드러났던 게, 가령 예를 들면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디플레이션, 일본, 돈 푸는 것만 연구를 학부 때, 이제 학부 졸업할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논문에 찾아보면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 그 사람이 됐을 때는 그걸 기대했고, 그 다음에 옐런이 되었을 때는 뭘 기대했냐 하면은, 옐런 같은 경우에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그거를 연준 내부에서 경고했던 걸로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과연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냐 아니면 완전 고용이 중요하냐 논쟁이 붙었을 때, 그 당시에 회의에서 이 옐런이 90년대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금리가 조금 오버슈팅하게 놔두는 거는, 이거는 그 휴먼 이제 그 인본적인 인류애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딱 그 옐런이 의장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최초의 휴머니즘 의장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당시 상황은 인플레는 잘 안 보이고 일자리는 실업이 여전히 높으니 계속 돈을 풀겠구나, 되게 비둘기적이겠구나가 그냥 취임할 때부터 드러났었던 거죠. 근데 파월은 그 캐릭터는 잘 없었는데 해보니 상황이 되게 여러 아주 터프한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변화를 잘 하더라. 예,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배팅이 이제 채권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네. 잠깐만, 근데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파월 논문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네. 금융 쪽 섹터를 하다 보니 또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네. 많이 또 이것도 찾아봐라, 이것도 찾아봐라 했나 보죠? 예, 뭐 할 때마다 거의 뭐 자판기세요. 엄청 막 많이, 왜냐면 금융 분야가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베테랑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야, 진짜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만, 근데 파월 제가 들어보니까 버냉키 논문도 본 것 같고 옐런 저거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어떨 뻔했어. 이 빅과구님의 어떤 그 지식을 제가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방금 전에 이제 우리 1시간 전에 BOJ에서 뭔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는 못 보셨겠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쨌든 YCC를 0.25%에서 0.5% 정도까지 그럼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그러면서 이제 엔화는 강세,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 예상을 하기는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일단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11월부터가 엔화가 좀 강세로 도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봤었고, 그렇게 봤었던 이유는 상황 자체가 일본의 인플레도 그때부터는 높게 나온다라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인플레가 코로나 이후로 남들이 다 높을 때 조금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하게 통신비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신비 인하의 효과가 딱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0월 데이터부터 사라지는데 그게 11월에 발표가 되니 그때부터는 인플레가 많이 높고 일본도 그거를 이제 좀 그냥 놔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고, 추가적으로는 저는 오늘 요번에 바꾼 걸 보면서 그분도 중앙은행장의 한 명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원래 구로다는 정말 일평생을 엔화가 약세를 가야지 일본에게 좋다라는 정말로 믿음을 넘어선
거의 종교로 믿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중앙은행장들이 임기 마지막이 되면 하는 행동 중에 몇몇은 평판 세탁에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돈만 푼 의장으로 남기 싫어.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이야 라는 걸 되게 원하더라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 버냉키가 버냉키가 그랬죠. 왜 굳이 떠나기 직전월에 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평판에 따른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냉키가 혹시 물 드실 거면은 아니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버냉키가 만약에 테이퍼링조차 안 했으면 버냉키 사진을 아마 조회해 보면 항상 헬리콥터에서 그렇죠. 이것만 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는 않은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다도 내년 3월까지이니까는 뭐 이제 지금부터는 또 후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 즈음부터가 사실은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 이제 뭐 본인 평판 세탁에도 또 있을 거고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봤었고 그게 일단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엔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네네.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 있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는 높아지는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 해외 투자해 놓은 게 조금 별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들을 좀 회수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네, 당장은 이제 그 수급상에서 엔캐리 관련된 자금들 이거 해가지고서는 조금의 수급에 노이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달러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막 일본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달러 채권을 막 팔아가지고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훨씬 시스템 리스크로 우리가 크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처럼 뭐 지금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을 바꾼다는 거에서는 많이 놀래겠지만은 그 뒤에 또 좀 빠르게 진도 뺄 거를 예상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 많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일본스럽게 간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 더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한테는 참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매니저 할 때에 그런 이제 뭐 동아시아 쪽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일본, 한국 비교를 많이 하시고 그랬을 때 한 군데 움직이면은 수혜 피해 이렇게 해가지고 페어를 많이 잡으시는 걸 봤는데 이제 아베노믹스하고서는 우린 피해였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버리면 일본하고 경합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군들은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페어가 되돌려질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공작기계,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경합도가 높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의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수급 뒤바뀜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화가 사실 약세가 되게 많이 됐었음에도 수출이 부진했어요. 물량이 부진했던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본도 너무 약세를 가니까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아니면 더 심한 수준으로 갈 때도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우리가 좀 약해졌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일본이 더 이제 엔화가 강세로 좀 가주면 뭐 그 원화는 조금 더 강세로 가긴 했지만 오히려 우리 교육 환경은 제가 볼 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항상 대표님이랑 얘기해 보면 이쪽 얘기를 하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당장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면서 얘기하는 분들은 일본 여행 갔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항상 보면은 뭐 자동차 가지고 이제 롱숏 페어를 잡아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셨는데 많이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합도가 예전만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낸 자료를 하나 보니까는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서 그다음 독일까지 껴서 서로 간에 얼마나 좀 비슷하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어쨌든 한국은 지금 일본이랑 좀 제일 비슷하고 경합도가 이제 그
낮아지고 있는 쪽은 중국이었었고요. 음. 좀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확실히 내수를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올라가고 있는 쪽은 대만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지만 그렇구나. 일본하고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어떤 포지션이었느냐. 그래서 이걸 네, 바꾸는 네. 게 어떤 게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제가 대표님 영상도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1970년대하고 비교를 좀 이렇게 하신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니프티 50 장세가 끝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주 장세가 왔고 이제 주식 투자하기에는 요런 쪽에선 좋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때요? 1970년대랑 비교하는 이유도 있었을 거고 이거는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과거를 보는 이유 자체가 현재 좀 맞추기 위해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울로 삼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어쨌든 인플레다 보니까는 뭐 70년대 보시는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과거하고 지금은 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한 6, 70%는 비슷하고 또 3, 40%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면 결국은 또 예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상. 그래서 좀 네. 똑같이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네네. 항상 또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례를 조금 떼우고 저기 것도 조금 떼우고 이렇게 네네. 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70년대 중반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뭐 그 제일 그래도 비슷한 사례로 뭐 후보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 전 중반인데, 그러니까 70년대에도 인플레가 세 차례 초기 중반 후반 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중반에 좀 주목을 하는 거는 그때에 이제 완전히 니프티 50 장세가 그때 완전히 끝났고, 사실 그때는 끝났지만 그때 뭐 니프티 50만 끝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빠졌었고, 맞아요. 사실 그때는 워렌 버핏도 2년에 걸쳐서 수익률이 합치면 마이너스 50%였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군요. 예,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뭐 그러고 난 이후에 사실 GDP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기업 이익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해버렸던 적이 있고, 그 이후부터 어쨌든 과거 대비로는 인플레가 조금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색깔이 좀 이제 성장 쪽에서 가치로 바뀌어가지고 갔었던 그런 사례가, 이게 워낙에나 극적으로 변화가 나타났었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여기 이게 또 완전하지는 않은 것이요. 그러고 나서 버핏이나 뭐 아니면 랄프 헨저 이런 사람들 수익률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근데 또 도회를 해보면 버핏은 그 뒤에 코카콜라에 되게 잘 사가지고서 수익이 잘 났는데, 코카콜라는 사실은 엄청난 성장주고 그때 싸게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PER이 20배에서 30배 사이에 샀었거든요. 그럼 뭐 그때 당시 PER이 엄청 내려갔었는데 시장 자체가 프리미엄 주식을 사서 훨씬 프리미엄으로 올라서 수익이 잘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막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이 증시는 오릅니까 내립니까? 그쵸, 가치주장입니까? 성장주입니까? 그렇죠. 대형주입니까? 소형주입니까? 이러니까 그 중에 좀 더 경향성을 말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사실 이게 결국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저런 상황 걱정 안 하고 잘 되는 주식이 최고 좋은 거라는 거를 그냥 저는 70년대 보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국 잘하는 기업들이 잘했구나. 우리가 니프티 50 때 탈락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주식들은 사실은 그 뒤에 경쟁력을 상실하니 못한 거고, 그때 거기 속해 있던 디즈니는 잘하니까는 그 뒤에 또 살아남아서 훨씬 그러니까는 잘 보는 눈을 뭐 기르는 수밖에는 주식할 때에는 없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항상 이분법적인 게 많이 강조가 되니까 좀 더 강조를 저희도 거기에 이제 기대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던 게 그때는 가치주였으니까 가치주를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버핏도 성장주를 사실은 사가지고 돈을 번 거였다. 심지어 그러니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데 집중하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예, 한 가지 거기에 좀 제가 이제 그 시기를 더 이제 좋아하는 그 약간 좀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주주 환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은 그 전에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저 기업 이제 그 CEO는 본인들 사업을 확장할
자신이 없나 보다. 음흠. 그러니까 자기네 주식이나 사서 없애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부터 시각이 완전 변했거든요. 몇몇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발행 주식 중에 90%를 그냥 매입 소각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해 나갔던. 근데 뭐 그 아주 그 요건은 그런 걸 갖춰야겠죠. 현금 흐름이 좋고 대차 대조표가 강력한 기업이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가 아니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진 회사들은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70년대 중반 이후를 못 본 거잖아요.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한국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뭐 시기도 안 좋고 경기에 대한 불안도 되게 강한데, 또 현금이 없는 기업은 되게 없고 부채가 많지만 있는 기업은 또 극단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순현금 상태의 기업들, 현금 흐름이 좀 차별화되게 좋은 기업들한테는 저는 요구가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이 좀 바꿔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특히 또 행동주의 펀드들도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성과들을 좀 일부 종목들에선 내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게 그 주주 제한을 하려면 주총 6주 전에 내야 돼서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주주 제한 다 나오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제한들이 나오고 우리 기업들이 좀 바램도 깔려 있는 거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차별화되게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아직 미국의 70년대에 있었던 그 주주 환원에 따른 주가 상승의 수혜를 아직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네, 네. 그러니 맨날 우리나라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 섞인 전망을 해주신 거다. 그러려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아직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촬영일이 20일이니까 언제 결정하려고 하고 결정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투세 이거 어떻게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났거든요. 네, 결정 아직 그렇죠. 안 난 거죠. 네, 그죠? 네, 네, 이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와가지고 저는 난 줄 알았어. 근데 아직도 안 났더라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오면 현실적으로는 금투세 도입은 내년은 어렵지 않느냐. 그죠? 이제 와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네, 없겠죠. 네, 이게 그죠? 뭐 전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 내년은 어렵지 않느냐. 뭐 아주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투세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들이 조금 더 주주 환원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알아야겠죠. 알아야지 뭔가를 요구하기도 할 테니까. 이게 된다면은 주가도 오를 수 있고 주식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 테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무리해서 혹시 이제 뭐 저희 뭐 이 채널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그 매니저님의 뷰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에 기반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때 이제 바이콜 했던 거 처음 나오셨을 때 바이콜 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면 네, 되죠, 네, 그죠? 네. 네네. 저는 뭐 네. 긍정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네, 좀 더 네. 사도 그 대형주 중심으로. 네, 네. 네네네. 뭐 좀 좋게 보시는거나 뭐 이런 게 좀 추가해 주실 건 없나요? 2022년 3년에 되면은. 그래서 뭐 좀 그런 주주 환원 쪽에서 강화가 될 수 있는 곳들. 네, 그리고 강화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면 좀 현금이 많은 회사 좀 찾으면 좋나요?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잘하는 회사가 더 잘합니다, 보통. 이미 좀 주주를 많이 생각해주는 회사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회사 가가지고 막 요구해도 잘 안 듣는데, 네.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죠. 승용을 네. 찾는 그런 심정으로, 그죠? 네네, 거기는 이미 좀 오픈 마인드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데 네. 가서. 아니면은 이제 지금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뭐 그런 각종 요구 제안을 공개적으로 보낸 회사들이 이제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게 이제 내년 초에 네, 주총이 네. 있기 전에는 우와 뭐야 저거 이때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돈도 벌 수 있다. 이거 완전 다 껌먹고 알먹고 목도 다 먹는 거 좋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신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